안녕하십니까. 김혜영의 센토크 진행을 맡은 기자 김혜영입니다. 세계 1위 제조업 건축 설계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토데스크의 앤드루 아나그노스트 대표는 디지털 전환을 망설이던 기업들이 팬데믹을 계기로 앞다퉈 속도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5년간 누가 빨리 디지털 전환을 이루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처럼 글로벌 수준의 국내외 대기업들은 이미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디지털 기술 적용에서 뒤처지는 중소기업인데요. 특히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자신의 사업 모델을 뒤돌아보고 혁신할 부분을 과감히 실행에 옮겨야 할 중요한 시점인 겁니다. 우리 일상에 성큼 들어선 디지털 기술과 4차 산업혁명의 요소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진대재 스카이라이크 인베스트먼트 회장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보시죠. 삼성전자는 2002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등에 오른 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최고봉에 있다. 한국 디램 역사의 주역들은 곧 삼성전자의 DS 부문과 디램 사업부 주역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진대재 전 사장은 그 주역들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진 전 사장은 16메가 디램C 제품을 일본보다 먼저 시장에 선보이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연구개발과 생산, 마케팅 역량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활이 걸린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개척해야 할 새로운 영역은 무엇이며 우리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한국 반도체 산업을 상징하는 진대재 회장을 만나 이야기 나눠본다. 네, 이분을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참 많습니다. 1980년대 IBM 왓슨 연구소를 박차고 나와 조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발돋움시킨 미스터 반도체로도 불렸고요. 또 최연소 상무 타이틀을 가지고 계셔서 35세 상무, 또 준천재급 인재라는 영예로운 타이틀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은 진대재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낮에는 3조 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시면서 10개 기업을 관리하는 사모펀드의 회장님이시고요. 밤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밤낮 정말 너무 바쁘게 지내시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어떨 때는 좀 바쁘고 힘들 때도 있죠. 네, 그래도 재미서 하는 겁니다. 역시 모든 데는 이 재미와 또 관심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 연세가 좀 있으신데 현직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연식이 좀 됐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뭔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들고 있죠. 네. 네, 1952년생으로 올해 망팔에 접어드셨는데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진대재 회장님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회장님은 삼성전자에서 18년간 근무하시면서 1992년 최연소 상무를 거쳐 1995년 부사장으로 또 초고속 승진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하실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실 때 좀 어떠셨어요? 삼성전자가 지금도 그렇지만요. 네. 전에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참 좀 경이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뭐 회사가 잘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 참 힘들어요. 누가 나중에 뭐 회사가 굉장히 커졌는데도 아직 그 삼성전자는 벤처 회사 같은 분위기로 일을 합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요. 그 있는 개개인들이 자기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해서 열심히들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날에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사실 회장님의 많은 노고도 사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신화라고 불리시는데 그 시절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어려운 때 많았죠. 우리가 반도체 시작을 하고 그런 게 83년에 이병철 회장께서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하고 그럴 때
그게 굉장히 어려웠댔어요. 삼성전자 그래봐야 그때 규모가 별로 크지도 않았고요. 네.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 규모도 별로 안 클 때에 반도체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간 산업에 투자를 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삼성 또 LG, 현대 여기서 대대적인 투자라고 그럴 때 삼성 경우는 반도체 때문에 그룹 전체가 망한다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워낙 처음에 또 대규모 투자도 했지만 또 적자도 크게 나오고 그래갖고요. 아주 어려웠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주 일 열심히 했댔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고객들이 찾아오고 그러면 우리 열심히 일을 한다 이런 표현을 영어로 이렇게 말할 때 재미로요. 네. We work like a dog. 그 좀 미안한 얘기죠. 우리 개같이 일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 웃고 그랬는데 집에 가는 거는 10시 넘고 11시쯤에 퇴근하고요. 아침에 8시 시작하는 거니까 요즘 같으면 뭐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정말 불모지에서 그런 성과를 내셨다는 게 또 새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후 삼성전자 사장직을 내려놓으시고 2003년 노무현 정권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장관직을 좀 고사하셨다고요. 극적인 그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3년 2월 25일 날 이제 취임식을 하고 네. 이틀 뒤에 2월 27일 날 이제 국무위원 발표를 하는 날 그런 아침 11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날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누군가가 내정이 돼 있었는데 그분이 못한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다음 후순위했는데다 급하게 그날 아침에 연락을 해서 장관직이 좋으니까 해보세요. 이랬으면은 안 한다 그랬을 거예요. 뭐 도대체 갑작스럽게 연락을 네. 받았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10년, 15년 동안 먹고 살 먹거리 산업을 정보통신 분야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적임자가 진대재 사장이라 그러더라. 그러면 와서 그걸 좀 맡아서 해보시지 않겠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걸 딱 듣고는 멍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거는 거절을 할 수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 한 5초쯤 뜸을 들이고 알았습니다 했더니 그럼 3시에 와서 임명장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네. 11시에 전화 받고 3시에 청와대로 오라 그래서 청와대로 가서 임명장을 받고 그때는 가서 취임식 하세요. 그래서 5시에 그 광화문에 정보통신부가 있습니다. 그 광화문에 5시에 가서 한 500~600명이 모여있는 데서 취임식을 하고 그리고 6시에 삼성전자에 사표를 내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근무했어요. 정말 대단하신데. 하루에 모든 게 다 일어났고 그때 취임식을 할 때에 취임사를 하라고 이렇게 한 6페이지쯤에 이렇게 종이로 적은 걸 주는데요. 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댔어요. 갑작스러운 것도 그렇지만 그게 정부나 이런 데 쓰는 용어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뭐 규제 정책이 어쩌고저쩌고. 맞습니다. 이거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읽으라니까 읽었어요. 그래서 읽은 거로 취임사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가서 회의를 하고 뭐 보고를 한다 해서 보고를 하고 정보통신부가 뭐 하는 데입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 얘기 듣고 하느라고 그냥 꼬박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또 재미있는 일화가 당시에 그 삼성전자 그만두시기 전에 예. 스톡옵션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던 걸로 알아요. 지금 뭐 예. 금액으로 따지면 70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포기하고 장관직을 이제 수락하신 거잖아요. 그 일화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거 나중에 따져보니까 그렇던데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날부터 한 일주일만 더 있으면 그게 다 적거가 되는데 소위 말해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스탁 옵션이니까 그건 내가 하겠습니다. 그 기간이 되면은 가질 수 있는 건데 일주일이 모자랐는데 나중에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아시고는 그만 열흘 있다 임명장 줄 걸 그랬네. 그건 다 지나간 얘기고. 네. 그때 당시 돈으로 뭐 한 70억 정도라 그러면 그 이후에 삼성전자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그러니까요. 않겠습니까? 네. 한 30배 올랐습니다. 그게 요새 돈으로 따지면 한
2천억쯤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냥 일주일이 모자라서 사라졌죠. 70억과 맞바꾸시고 우리나라의 뭐 또 반도체와 IT 산업을 이끌어 주셨으니까 저희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제 3년 정도 이제 장관직 수행하시면서 IT 코리아를 이끌어 오셨거든요. 네. 그 안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요. 그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저한테 이제 미션을 준 거가 네.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 살 먹거리 산업을 정보통신 분야에서 만들어라. 그게 수명 사항이니까 네. 저는 이제 그것만 열심히 한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IT 산업 전반에 걸친 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걸 하니까 그중에 일부는 정보통신부고 네. 산업자원부도 있고 문광부도 있고 다 이게 막 걸쳐 있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는 처음에 정보통신부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걸 뭐 정책을 다 펼쳤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난 내가 받은 수명 사업 한다. 초지일관 난 뭐 우리나라 IT 산업 전반을 다 만들 거야. 그래갖고 막 돌아다녔죠. 아주. 그 초재관 활동을 또 하시면서 당시에 그 IT 839라는 전략이 굉장히 시대적으로도 이제 빠르게 예.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어떤 우리가 IT 강국으로 가는데 이게 굉장히 예. 큰 기반이 됐다라는 평가를 지금도 받고 있거든요. 아이고 예. 당시에 그게 어떤 전략이었나요? 그러니까 그게 IT 839라는 게 IT 산업 그러니까 정보통신이니까 그게 뭐 TV 통신 산업도 있지만 그게 반도체 또 기기 온갖 게 다 들어가는 IT 산업 전체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앞에 8은 뭔가니 통신 방송 서비스를 먼저 하자. 전 세계 그걸 8가지. 전 세계보다 가장 먼저 통신과 방송의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그건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좀 주파수를 나눠준다든가 거기에 어떤 규제 정책이 들어간다 이런 건데 그걸 정부가 시작을 하면 그걸 필요로 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산업 기반이 만들어진다. 그게 이제 통신망이 만들어지고 방송망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IT의 뭐 프로토콜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산업이라는 성장 동력 산업, 그 휴대폰이라든가 텔레비라든가 무슨 반도체라든가 필요한 것 그런 산업이 따라서 발전할 거다. 그게 9가지다. 그래서 839가 우리나라 IT 산업 거의 전반을 망라해서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잡아갖고 통신방송 서비스 시작을 하면 그다음 후방에 있는 산업이 발전할 거다. 그래서 이게 가치사슬에 기반을 둔 산업 정책이거든요. 네. 그건 총망라해서 하고 저처럼 처음부터 대통령께서 그걸 하라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하니까 그러는데 부처별로 쪼개서 하자든가 그러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전반에 걸친 정보통신 산업을 일으키자. 그리고 839 합치면 20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가 2003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0였어요. 네. 그래서 $20,000,000를 만들자. 아. 우리나라 그러니까 IT 산업을 2배를 키우자. 그래서 2배 커졌습니다, 사실. 아. 참여정부 5년 동안에 2배로 커지고요. 제가 83년 2월 달에 시작했는데 84년 여름쯤 되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2배로 올라갔어요. IT 산업이 그때 한창 전 세계적으로 IT가 붐을 할 때인데 그래서 IT를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투자도 들어오고 해갖고 주가가 2배로 됐습니다. 한 1년 반 만에. 굉장한 일이죠, 사실. 예. 네. 지금 한국이 IT 강국이 되는 데는 정말 그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랬을 것 해봅니다. 같아요. 그게 네. 뭐 여러 가지로 제가 그걸 한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예를 들면 로봇 산업을 한다. 지금 이제 음식점에 가도 로봇이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네.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로봇이 생기는 거 그때 해보자. 근데 그것 때문에 회사가 로봇 관련 중소기업이요. 벤처 회사가 한 1,000개쯤이 만들어지더라. 와. 그러니까 산업을 일으키는 데는 상당히 정부 역할이 필요한데 정부가 뭐 돈을 써서 산업 자체를 육성시키자 그러면 그게 WTO의 문제라든가 무역마찰 같은 게 생기는데 네.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이라는 건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잡아도 그거는 WTO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역할을 제대로 잘하면 산업이 큰 예산을 뒷받침해서 막 돈을 쓰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그 정책이 잘 집행이 되고 산업이 커진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거 많이 했어요. 아, 그런가요? 예를 들면 뭐 저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똑같이 베껴갖고 거기는 889더라고요. 아. 889. 또 호주나 뭐 이런 데도요. 비슷하게 뭐 만들어갖고 산업 정책 같은 걸 만들고 있는데 그게 지금도 그런 또 국가 전반에 어떤 뭐 IT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첨단 산업 어떤 분야를 이렇게 육성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정부가 하는 역할과 기업이나 산업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구분해서 이렇게 육성과 규제 정책을 함으로 해갖고 빠르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당시에 미래 먹거리의 방점을 좀 굉장히 잘 찍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이후에 굉장히 또 다른 도전에 나서시게 됩니다. 창업을 또 결심하시고 예.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을 또 창업을 하세요. 예. 굉장히 빠르게 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창업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름이 대제예요, 대제. 네. 그러니까 남의 밑에 가서 잘 못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좀 뭔가를 스스로 해야지. 네. 그래서 잘 됐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 또 회사도 한 개를 만들지 않고 회사를 키우는 회사를 만들자.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보니까 이렇게 창투사 같은 게 우리나라 좀 약해요. 네. 그래서 벤처가 만들어지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자금을 대주거나 하는 건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벤처 캐피탈 같은 기능이 좀 취약하더라고요.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를 하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그때 또 마침 또 선거를 나가라 해서 선거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인생에 처음으로 실패를 한번 맛봤어요. 경기도지사 말씀하시는 거죠? 경기도지사 나가서 떨어졌는데 그 전까지 무슨 시험에 떨어져 봤겠어요. 뭐 안 되는 게 없었는데. 너무 탄탄대로를 걸어 오시다가 네, 실패를 처음 맛보셨군요. 낙방을 한번 하니까 이거 멍한 게 이거 난 그 재주가 없어. 나 이제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래서 아주 담을 쌓았어요. 그 이후에도 무슨 어디에 출마하라 뭐 심지어는 대통령 출마하라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나 이제 재주가 없어 그런 거 안 하고 본연의 일로 간다. 이제 기업 활동을 한다 그래서 한두 달 쉬었어요. 그럴 때. 네. 선거 끝난 다음에 한두 달 쉬니까 아주 조미 쑤셔서 이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이 이제 한 20명 우리 백두산 구경 갑시다. 그래서 백두산에 가서 백두산이 대단한 데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3번을 갔다 오고 백두산 천지도 3번을 가봤는데 백두산 천지, 하늘천, 그다음 못지 아닙니까? 네.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스카이 레이크입니다. 그러네요. 백두산 천지를 보고 와서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래 스카이 레이크, 백두산 천지다. 거기가 우리 민족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아주 성스러운 곳이니까 좋다고 이름도 스카이 레이크 그렇게 시작해보자. 그래서 2006년에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진대재 펀드로 불리는 상호펀드 1호를 이제 창립을 하신 건데 그 이유도 사실 좀 궁금하고 벤치마킹한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요. 처음에 그렇게 나와서 이제 창투사를 처음에 만들려고 그랬댔습니다. 네. 근데 창투사를 하자고 한 네 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하는데 그 자본금이 50억을 내라 그래요. 근데 그 50억 구하기도 어렵다. 그럼 어떡하지? 그랬더니 PF.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자본금이 30억만 있으면 돼요. 가만히 보니까 PF는 또 벤처 투자도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PF를 시작을 했는데 다만 이제 펀드를 구성해야 되니까 펀드는 또 내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정부에 있던가 뭐 삼성에 있을 때 알던 분들 소위 말해 재벌 총수들한테 가서 돈 좀 주세요. 우리나라 아주 그 벤처 앞으로 크게 되고 그걸 많이 키워야 되는데 그 자본금이 없어갖고 어려움을 겪는데 제가 그 투자해 주려고 그러니까 출자 좀 하세요. 그랬더니 쳐다보면서 머리를 막 하는 거죠. 이거 전직 장관이 그 돈 달라는데 뭐 창조사 해봐야죠. 돈 까먹을 거 뻔한데 그래도 주세요. 10억, 20억 주세요. 그래갖고 막 다니면서 300억을 모았는데요. 그 주시면서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전직 장관에서 돈 달라니까 돈 뜯겼다. 그러고 줬다 그럽니다. 네. 근데 한 6년, 7년쯤 뒤에 거기를 한 60몇 %, 한 70%좀 붙여서 1.7배를 해서 돈을 딱 되돌려 드리니까 깜짝 놀라셨겠어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요 황금 열쇠까지 다 해서 갖다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네. 이거 돈을 돌려준단 말입니까? 난 돈 뺏긴 줄 알았는데. 근데 야간 그때 300억, 제가 또 거기다가 20억을 더 내고 해갖고 320억으로 출발했는데 그 벤처 투자라는 게 어렵잖아요. 한 15개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13개는 망했어요. 쉽지 않아요. 2개가 잘 됐는데 그 2개가 이제 대박이 나서 그중 하나는 또 미국에 있는 회사에다 투자를 했던 건데 그래서 원금 플러스 알파로 이제 다 돌려드려서 그게 시발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거는 이제 1,000억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참 그것도 락키하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가 없는 거에 됐구나. 그런데 그 1,000억짜리를 만들고 2007년이 된 건데 그때 우리나라의 이 투자 시장이 어떤 거 아니에요? 이제 큰 외국계 이제 투자 그 기관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사가고 그 외환위기 이럴 때 그런 일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먹튀다 뭐 이런 얘기도 맞아요. 많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외국계 기업, 외국계 이제 투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회사 꽤 큰 회사나 은행을 사거나 이런 건 있었지만
중소기업을 사고 팔고 하는 건 없었어요, 시장에. 근데 저도 이제 1,000억을 모으고 나니까 벤처 투자는 10억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 언제 해요? 1,000억이요. 그래서 이제 뭐 없나 했더니 마침 그때 창업자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하는데 상속금을 못 내는 회사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세율이 또 높잖아요. 예, 요새는 그런 회사 많은데요. 그 회사를 샀어요. 그게 우리나라 거의 처음으로 중소기업을 사고 팔고 하는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소위 말해 M&A, 바이아웃 시장은 제가 만들었다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때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제 은퇴를 하더라도 자식한테 물려주거나 뭐 회사를 팔아서 돈으로 현금으로 이렇게 가져간다 이런 생각은 거의 못할 텐데 그런 분들 찾아가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회사 파시라고. 새로운 시장을 또 열어주셨네요. 시장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또 굉장히 잘했고요. 그 회사 사서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파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내가 이게 30년 동안 키운 회사인데 30년 잘 기른 딸 자식을 누구한테 보내려면 얼마나 걱정해요. 그럼요. 쉽지 그러니까 않죠. 누가 사가느냐를 또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자기가 돈도 받아야 되는 거 플러스로. 근데 진대재 장관의 사람한테 맡기면 그래 회사 자기 대신에 잘 키워주겠지. 그래서 저한테 파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시장이. 그리고 이후에 2016년인가요? 외식업 쪽에 투자를 하세요. 아웃백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당시만 해도 이것도 또 새로운 도전입니다. 주업이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는. 저는 이제 표방하는 바가 삼성전자도 있고 이제 뭐 정보통신부 장관도 했으니까 IT 쪽을 이제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그런 쪽에 잘하는 사람들이 포진돼 있었고요. IT 쪽에 투자하니까 출자를 해주세요. 이렇게 뭐 국민연금, 뭐 행정공제회, 또 교원공제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하면 그건 믿어주겠습니다. 왜 그런 거니? 투자에 레코드가 없어요. 투자를 지금까지 했다는 이력이 없잖아요. 네. 그 이력이 없고 뭐 말로 하고 뭐 전략인만 갖고 이렇게 출자를 해주는 거니까 알았어요. 그러고 해주면은 IT 쪽에는 해주지만 다른 거 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IT 쪽이라는 게 또 이렇게 부침이 심합니다. 첨단 기술이라는 게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사이클을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T에다가 투자를 하기에는 또 뭐 연금이나 이런 데서 출자를 하면서도 이거 부침이 심한데 혹시 리스크 또 관리가 문제가 되지 필요하잖아요. 않을까?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구성을 좀 안 하느냐고 계속 그래요. 그러면 소비재 쪽에를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첨단 산업과 소비재 쪽을 이렇게 섞어서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한 10년 뒤입니다. 10년 뒤에 그러면 좋습니다. IT 말고 다른 형태의 산업 구성을 해갖고 오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돈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때는 한 3천억, 5천억 이렇게 펀딩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IT만 하기엔 돈이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게 이제 하다 보니까 외식업을 하나 했는데 아웃백이라는 게 미국계 회사가 국내 매점이 74개가 있는 데인데 장사가 잘 안 돼서 처음에 한 110개쯤 있다가 막 이제 구조조정해서 없애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으니까 팔라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샀어요. 네. 그걸 산다고 그러니까 이제 출자해 주신 우리 그 연기금에서 아니 뭐 IT 쪽에 뭐 첨단 산업 쪽에 투자하라고 돈을 줬는데 그거 갖고 뭐 외식업 그런 데 투자하면 됩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야, 그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 말이 맞잖아요. 네. 네가 잘하는 거 하지 왜 딴 거 하냐.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침이 뚝 떼어가서 뭐라고 한 거니 아웃백이요. 외식업이 맞습니다. 근데 그거 잘 보세요. 그럼 이 식당이라는 건 서비스를 파는 거잖아요. 좋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서비스 좋게 하고 파는 건데 잘 보세요. 그건 제조업입니다. 음식을 제조하는 거잖아요. 식자재 갖다가 사람들 해서 원가를 적게 해서 제때 잘 만들어서 맛있는 걸 공급하면 제조죠. 그런 거 아주 잘한다. 서플라이 체인 기똥차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이거 말이 안 된다고. 근데 야간 우리가 투자해서 뭐 괜찮았어요. 결과가 괜찮았어요. 네, 성과 많이 내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 하여간 처음에 이제 소고기를 사오는데 호주에서 많이 사왔어요. 네. 소고기를 사오는데 냉장으로 소를 도축을 해서 사올 때 냉장으로 사왔는데 그걸 이제 좀 작게 잘라가지고 이제 매장에 갖다 놓고 팔기 전에는 냉동을 합니다. 네. 고기는 냉동한 맛이 안 나빠지거든요. 근데 냉장으로 사와서 냉동을 해서 다시 녹여가지고 판다. 그럼 맛이 금방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냉동하지 마라. 내 냉장고 있는 대로 사줄 테니까 냉동을 하지 말라. 아. 일종의 서플라이 체인인 거죠. 네. 그러니까 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효율을 해가지고 그럼 맛이 나쁘지 않고 또 뭐 서비스는 워낙 잘하고 뭐 그래가지고 좋은 메뉴 만들고 하니까 그게 잘 팔리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0,000불, 20,000불, 30,000불 시대로 이렇게 가면서 먹는 문화가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식문화가 굉장히 네, 달라졌죠. 식문화가 달라지면서 한 3만 원, 4만 원을 내고 스테이크 집에 가서 이렇게 스테이크로 먹는 거가 국민 소득 올라가면서 이제 필요한 시점에 단순히 이제 어디 쭈구리 앉아서 불고기 먹는 거 아닌 식문화가 발생할 때 그때에 이제 아웃백이 이제 이렇게 돋보였고 이제 그런데 착안을 못한 분들은 뭐 좀 오히려 속가 나빠지더라고요. 패밀리 레스토랑이. 미래를 보는 해안이 예, 예. 있으셨던 것 같아요. 패밀리 레스토랑을 좀 더 비즈니스 이제 뭐 변호사 뭐 이런 전문직 사람들 오도록 이렇게 분위기도 만들고 모든 매장을 전부 다 리모델링하고 그랬더니 뭐 잘 되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센세이션했던 기억이 나요. 방문했을 때 서비스도 예, 좋고 뭐 예, 맛도 좋고. 예. 그래서 엑시트도 굉장히 잘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 다 돈 버는 건요, 다 국민연금에 갔습니다. 우리 저 김혜영 기자님도 그게 국민연금 들어 있을 텐데, 네. 그 고갈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돈 벌어서 갖다 드려야죠. 네, 말씀을 정말 참 재밌게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출장 일정도 많으시고 뭐 해외도 많이 나가시고 네.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회사가 안정이 됐는데도 이렇게 네. 필드에서 직접 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요, 우선 뭐 우리 회사만 해도 사람 수는 얼마 안 됩니다. 투자사이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막 투자를 하고 그러면 그 회사를 4년 또는 5년 이내에 샀다가 팔아야 돼요. 네. 2배가 되게 해서 성장 동력을 넣고 연구소 만들고 좋은 사람 모셔다가 회사의 매출도 키우고 이익이 더 나게 해서 이제 건전하게 파는 거니까요. 굉장히 바쁩니다. 4년 동안 회사를 2배로 키운다. 생각이 없어요. 끔찍한 얘기죠. 참 쉽지 않죠. 또 중소기업은요, 창업주가 한 20, 30년 동안에 그 사람의 생각도 나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네. 그러면 그 회사 갖다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컬처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한 1년 이내 회사를 완전히 뜯어 고치고 그게 뭐 보고 체계라든가 자금 운용이라든가 뭐 기술 개발의 역량이라든가 이걸 1년이면 뜯어 고쳐서 2, 3년 동안에 그걸 막 키워서 파는 데까지 해보세요. 정신없어요. 그게 한 10개쯤이 계속 돌아가면은 네. 정신없습니다. 그 성과를 또 워낙 잘 내고 계시니까는 아마 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또 요즘에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글로벌 긴축 기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투자 회사들의 상황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뭐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네. 전부 이제 뭐 채권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채권 사람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시중에 돈이 말라가요. 긴축이니까요. 이제 투자하는 사람도 투자할 돈이 없고요. 네. 또 회사 매각한다는 사람도 누가 살 사람이 없어지고 네. 또 물가는 올라가는데 뭐 조달은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서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락다운이 돼 있고 하니까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있고 또 지정학적으로 요즘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니까 중국, 미국도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종류의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사이 끼어갖고 아주 힘들어요. 네. 굉장히 힘들고 있고 저희들 회사들도 뭐 몇 개는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만 해도 네.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환율도 별로 안 올라갔을 텐데 이거 저 운임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요. 맞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네. 그다음에 하역이 안 됩니다. 배에서 미국 같은 데 가서요. 미국에 수출하면 물건을 하역을 시켰는데 한 달씩 하역이 안 돼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공장 돌릴 사람도 없어요. 네. 정말 어려운데 올해는 이제 환율이 좀 괜찮으니까 수출하는 건 괜찮은데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요. 네. 이제 이런 것이 답답한데 그 회사도 어렵고 하니까 이제 다들 다 긴장해서 일하고 또 이제 너무 이제 지금 같으면 좀 긴축 재정을 해야 될 때니까 투자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조처들 취하고 그러죠. 완전 또 어려울 때는 어려울 대로 견뎌가야죠. 이럴 때 아마 회장님의 경영 철학이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좀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스카이레이크는요, 이제 투자사니까 잘못하면은 뭐 얼렁뚱땅 뭐 잘못하면요 큰 거 다칩니다. 예를 들면 회사를 하나 2천억 주고 샀는데 그 회사가 그냥 뱅크럽트 됐다. 뭐 그럼 2천억이 그냥 종이 조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지 않으려면 항상 이렇게 막 긴장 상태에 있는데요. 적어도 저들은 어떤 생각을 하니 그 회사를 우리한테 팔라는 분들도 정말 자기 살을 깎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 값을 막 후려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값 주고 산다. 우리가 팔 때도 절대로 싸게 막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값 주고 사서 제값 받고 판다. 거기에 사이의 차이가 이제 수익이 될 겁니까? 투자 수익. 네. 그거는 우리가 노력한 대가이지. 회사를 키운다든가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대가로 그걸 정당하게 받는 거지. 무슨 여행 같은 거 절대로 없다. 공짜 점심 절대로 없으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마라. 그게 운영 철학입니다. 아유, 네. M&A 시장의 그런 건전성을 좀 대표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네. 드는데요. 일일학, 일일신? 사실 제가 어떤 한 인터뷰를 봤는데 네. 회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학에 이제 일신, 우일신 그래서 새롭고 또 새로워지자 뭐 이런 네. 게 있는데요. 그걸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양주동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걸 좀 알기 쉽게 일일학, 일일신 매일매일 공부해서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풀어 쓰신 게 있어서 그걸 그때부터 제가 한 60년 됐겠죠. 그 얘기를 일일날 일일신이 맞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뭐라도 배우고 매일매일 스스로 좀 새롭게 되자. 근데 그게 가만 보니까요. 정보통신 분야는 정말로 그래요. 며칠 지나면 다 옛날 얘기가 돼요. 한 몇 달이 지면 빠르게 그게, 변화하죠. 예, 무지하게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일날 일일신이라는 게 이 IT 하는 사람한테 딱 맞다. 이게 뭐 첨단 산업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하는 사람한테 맞다. 그래서 그걸 뭐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고요. 그게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요새 급변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예. 요즘 같은 세상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좌우명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그 생각을 타인에게도 지금 또 전파하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진대제 AMP라는 과정을 지금 18년째 또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예.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그게 저 이름이 붙어 있는 최고위 과정이에요. 그게 네. 뭐 큰 대학들 서울대나 뭐 이런데 최고위 과정이 있고 그건 이제 오랫동안 잘 존속해 오는데 정보통신부 산하에 정보통신대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ICU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카이스트하고 합병을 해갖고 지금은 이제 카이스트가 됐는데 거기에 제가 그 석좌 교수였어요. 네. 제가 장관일 때는 그 총장 임명장을 줬는데 나중에 총장이 저한테 석좌 교수 임명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럼 학교에다 하나 기여를 하자. 그래서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위 과정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그게 이제 경영대학에다가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위 과정. 그러니까 기업의 최고위 임원들, 대표사급들 사람들한테 정보통신 분야의 동향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과정을 만들자. 이렇게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 50명쯤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부를 아주 빡세게 시켰댔어요. 그거를 지금 18기째 하고 있습니다. 진대제 AMP만의 또 다른 차별화된 경쟁력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게 이제 다른 데는 보통 한 석 달 하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1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같이 호흡을 하면서 그것도 거의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비슷한 이제 뭐 대표이사든가 아니면 고위직 임원들이 와서 1년을 같이 뭐 토론 같은 걸 많이 하고 같이 어디 여행도 다녀보기도 하고 공부도 매주 하니까요. 네. 굉장히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10몇 년이 지난 지금도요 같이 모여서 무슨 여행도 하고 무슨 골프도 치고 또 회사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 좀 더 현장 위주의 강연 그 분야의 아주 대표적인 분들이 와서 강연도 해서 그 수업 내용도 좋지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서로 간에 배우는 거. 네. 또 중요한 거는요. 어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다른 회사는 가보는 수가 없어요. 경쟁사한테 가보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보여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AMP 여기는 서로 회사 보여주고 또 이제 우리 회사 오면 저녁도 대주하고 중요한 거는요. 남의 회사에 가서 보면
거기에 뭐 이렇게 슬로건이나 표가 써 있고 도표가 하나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을 봐도 굉장히 이제 다가오는 게 많습니다. 아, 이 회사는 뭐 품질 관리를 저렇게 하는구나. 또 직원들한테는 이런 걸 해주는구나. 복지는 이런 걸 해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실은 이렇게 꾸몄구나. 예를 들면 사무실 가도요. 화분이 이렇게 놓여 있다든가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아주 시각이나 이런 거로요. 많은 이게 배움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주 알게 모르게 현장 지식, 학습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 사람들이 지금도 뭐 줄로 서서 아주 AMP에 많이 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현 주소와 그리고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세계 최초로 16메가, 256메가 D램을 개발하시기도 하셨고요. 지금의 삼성 반도체를 있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주역으로 자리를 하셨었는데 그 시절의 반도체 상황부터 좀 들어볼까요? 굉장히 아이고, 생소한 개념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뭐 이제 30 몇 년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를 하자면 뭐 눈물도 날 거고요. 아마 뭐 며칠을 얘기해야 돼요. 며칠을 얘기할 거리가 뭐 있고 그런데 네. 어쨌든 간에 뭐 80년대 후반 그때 85년에 굉장히 반도체가 안 좋을 때 아이뱅을 그만두고 왔는데 그때 이제 삼성 그룹이 망한다고 할 시절이었고요. 그때만 해도 기술이 없어갖고 뭐 아주 고생하고 그럴 때였는데 또 이제 89년 이럴 때 이제 좀 뭘 해보려고 그러면 기계를 안 팔아요. 반도체 장비를 안 팔아요. 일본에서. 뭐 자기네들이 먼저 써야 되기도 하지만 경쟁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비 못 사면 못 하는 거죠. 93년에 메모리로는 세계 1등이 됐어요. 10년 만에. 와. 어마어마하게 빨리 잘 성장한 된 거죠. 첨단 산업으로 당시만 해도 그게 세계 1등이 된다는 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죠. 네. 그게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큰 심리적인 영향을 준 게 현대 같으면 그럼 우리도 엔진을 만들 수 있겠네. 그래서 알파 엔진이라고 해서 자동차 엔진도 그런 거에서 연유돼서 나오고요. 우리나라 산업이 이제 93년에 그때가 딱 인터넷이 나오는 때입니다. 네. 그러면서 반도체가 또 폭발적으로 중요성이 늘어날 때인데 반도체가 또 우리나라 IT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좋은 사이클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가 이제 첨단 산업과 관련돼서 어떤 그 비약적인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지대한 역할을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확장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산업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참 지금은요. 그때 뭐 30년하고 뭐 비교가 물론 안 되죠. 93년에 세계 1등이 돼서 30년 동안 지금 메모리 산업이 1등이 되고 네. 반도체 전체로 봐도 뭐 거의 뭐 1등, 2등, 3등 그 이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뭐 기업으로서도 그렇고 대단하죠. 대단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취약점도 있죠. 네. 메모리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전 세계 뭐 70%쯤에 휴대폰 굉장히 높죠. 세대 중에 2개 들은 메모리는 한국 거니까요. 네. 그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를 들면 인텔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네. 컴퓨터의 브레인에 해당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화상 처리, 통신 처리 이런 이제 소위 말해 프로세서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것들이요. 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조그마한 기계들 컨트롤하는 그런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이 있고 한데 그런 게 가장 중요한 머리에 해당한다 그러면 기억하는 기능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기기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휴대폰, 뭐 TV 뭐 해갖고 온갖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게 복잡하게 계산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국가별로 그래서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은 물론 이제 뭐 그거 다 잘한다 보면 되는데요. TSMC 같으면은 그거 설계는 할 줄 몰라요. 거의. 뭐 할 줄 아는 회사도 뭐 이제는 꽤 있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미국에서 설계를 하면 그럼 누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만드는 건 역시 아시아가 잘해서 네. 만드는 건 대만의 TSMC가 제일 잘 만들어 주고요. 그 만들고 만드는 서비스를 잘해 주는 데고 그다음에 잘하는 데가 또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도 그런 걸 해주는데 그럼 빈 메모리를 우리나라가 메모리만큼 잘할 수 있냐?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제일 그 비메모리를 그래도 많이 하는 데가 삼성전자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설계 인력이 10,000명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엔비디아라고 요 무슨 저 화상 처리하고 인공지능 그 계산 처리하고 하는 그 잘하는 회사에 설계 인력만 50,000명, 60,000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 합친보다 그 회사 하나 회사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비메모리라 해서 언감생심 우리나라도 잘했으면 하지만요. 모든 걸 잘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엔지니어 나오는 수도 그렇고 뭐 중국도 지금 2015년쯤에 이제 반도체 굴기 한다 그래갖고 한 300 몇십 조의 돈을 일거에 집어넣는데 네. 아직도 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네, 그 쉬운 맞습니다. 노릇이 아닙니다. 그 기술 자체도 어렵고 그렇고 그 우리나라가 이제 비메모리 쪽을 잘해야 되는 거는 메모리하고 이게 균형을 해서 균형된 발전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다 잘할 수는 없군요. 그 중에 일부 비메모리 쪽에도 우리가 특화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잘 해야죠. 네.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가 사실 뭐 자율주행차나 슈퍼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면서 미래 시장에서 또 각광을 받고 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차라리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좀 낫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참 이런 거군요. 예를 들면 아마존이다. 그러면 전 세계 요즘 뭐 좀 유통에 그냥 큰 채널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시장에. 그 온라인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그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거를 계산을 막 빨리 하는 칩이 필요해요. 네. 옛날에 인텔에서 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서를 갖다가 하면 그게 뭐 전기도 많이 먹고 계산이 느리니까 뭐 딱 특화된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특별히 빨리 계산하는 거. 어떤 물건인가 하는 거 빨리빨리 추정해내는 거. 또 구글 같으면은 검색 엔진을 가장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그걸 하는 거. 엔비디아 같으면 그 화상 처리하는 거를 극적으로 빨리 하는 칩을 만들어서 인텔하고 차별해서 사업을 잘하거든요. 네. 이제는 구글, 애플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어떤 그런 산업의 중추적인 계산을 하는 거를 자기의 특화된 칩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네. 그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네. 만드는 건 이제 TSMC처럼 공통으로 다 갖다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 설계하는 거는 그러면 아마존처럼 유통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네. 그걸 무슨 기능을 잘하면 되는지조차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떤 인공지능의 그 기법을 써야지 그걸 잘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게 많아요. 그거를 못하면 그 칩 설계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언감 그런 걸 다 해보고 싶지만 누가 가르쳐줘요?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면 현대 자동차가 있고 우리도 뭐 큐팡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필요로 하는 연산 처리가 뭔가를 알아서 이제 칩을 설계를 해봐야 되거든요. 요즘 보니까 정부에서 뭐 MPO를 해보겠다. 엔비디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를 공통으로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칩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거를 국가 과제로 만드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다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에 지적 자산을 공유하면서 공통으로 쓰는 칩을 만들어 본다든가. 네. 특히 뭐 반도체 칩 설계하는 팹리스라고 하는 회사들이 혼자 감당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크게 돈을 지원해서 한다든가 이제 그런 걸 해서 그 기본적인 이제 역량 강화를 해야 되죠. 시간이 오래 걸릴 건데요. 그렇게 시작하면은 뭐 가능하죠. 옛날에 그 메모리를 할 때도요. 80년대 후반에 정부에서 개발하는데 얼마의 돈을 지원해 준 거요? 400억. 지금 하면 한 4조쯤에 된다고 보면 됩니다. 4조쯤의 돈을 그때 정부에서 돈을 줘서 그거로 시작시켜 줬어요. 지금은 왜 딴 데 돈 많이 쓰고 그런 데 안 해줍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네. 그리고 웬만큼 다 이제 기술 기반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까 839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그런데 불을 지펴주면 돼요. 하도록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하면 그게 기업들이 막 이게 따라 났을 텐데 그런 정부의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돈을 크게 넣는다가 아니고 그런 것도 하자고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해주는 그거 이제 뭐 이게 고무식 고치하는 거죠. 네. 그 이니시에이션이 중요하다.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이 가운데 지금 미국과 뭐 중국 등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전 세계 정말 소리 없는 전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뭐 치포 동맹 얘기도 나오고요. 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라고 보세요? 정부적인 기조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정부의 역할이 우리나라 크죠. 뭐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나 큽니까? 네.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뭐 큰 예산을 집행하죠. 600조. 삼성전자 매출이 뭐 300조밖에 안 되니까요. 국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럼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전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겠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의 중요성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무슨 전쟁이 일어나도 미사일이 들어가는데 반도체 없으면 못 날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제어해야 되겠다. 뭐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의 어떤 그 패권 같은 뭐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과 중국 간에 어쨌든 반도체를 굉장히 전략적인 산업, 전략적인 무기화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빠져버릴까?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미국에 있는 장비를 사지 못하면요, 우리 생산 못해요.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게 중국이 이제 워낙에 제조업을 많이 하고 중국의 반도체 내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중국에서 이제 2015년에 반도체 굴기하겠다는 것도 자기가 만든 전자제품, 뭐 거의 모든 전자제품의 한 60-70%는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 만드는 거에 모든 부품, 반도체 포함해서 다 중국에서 생산하겠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다 놀아야 돼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제주 대국이 중국이 되겠다라는 거에 미국에서 그건 안 되지. 거기까지는 못한다. 이게 이제 무역 마찰의 근원이니까요. 그러면 중국의 시장을 그렇다고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니까 네. 그게 이제 국가적인 외교가 필요하고요. 또 뭐 기업들은 또 가만히 있으면요. 기업은 또 알아서 여러 가지 잘합니다. 이제 외교 전쟁만 터지지 않으면 기업은요. 자기 살거리를 찾아서 잘도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정부가 하고 기업하고 또 이제 국가 간에 여러 가지 그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그런 게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겠죠. 네. 네, 또 한국의 벤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그 참 쉽지 않은데요. 네. 어떤 간에 우리나라가 기관 산업을 전 세계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우리나라가 뭐 5대 자동차 강국에 속하고요. 조수는 뭐 1등, 2등이지 않습니까? 네. 휴대폰도 뭐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고 이런저런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느냐. 뭐 일본에서 전에 이제 소재 같은 걸 사오고 일본에 의존하는 건 아직도 많습니다.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데는 그거를 우리 스스로 해보는 그런 노력 같은 뭐 많이 국산화되고 있지만 그런 걸 한다든가 또는 뭐 요즘 같은 배터리 같은 게 중요 이제 산업이 되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도 OLED 같은 거.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거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이제 거의 제일 잘하는 편에 속하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동박이라든가 분리막이라든가 이런 소재 같은 것도 한다든가 또 그걸 하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은요. 그러면 그 원천 소재 그게 이제 리튬 같은 거. 네. 우리나라 안 나요. 그렇죠. 그게 페루나 이런 데 뭐 큰 호수 같은 바닥에 많이 깔리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미리 사야 되고요. 그럼 구리는 많이 나면 그 구리도 안 나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전에는 이제 뭐 그런 외교, 광산, 뭐 자원 외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한때 그게 또 좀 안 되고 그래서 그게 또 갑자기 또 이제 침체 상태에 가고 그러는데 그런 걸 꾸준히 해서 멀리 내다보고 우리나라 부족한 게 뭐냐. 그런 천연 자원 이런 게 부족하니까 자원 보고하고 외교 관계라든가 지금이라도 거기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뭘 지원해주고 잘 이렇게 붙잡아 둬야 되는데 중국 같은 데서 그런 걸 아주 극단적으로 잘하거든요. 뭐 1대1로 그래갖고 네. 국가에 가서 막 그냥 맞습니다. 항구도 만들어주고 막 온갖 걸 다 하면 그런 걸 막 매점 매석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그런 것들이 크게 안 좋게 다가올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틈새 시장 같은 걸 하고 미리 이렇게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자원 외교 등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영의 센토크. 자, 끝으로요, 회장님. 지금 저희가 참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 뭐 고금리, 뭐 긴축, 뭐 고환율, 고유가, 인플레이션 정말 뭐 하나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시기에 우리 기업들이 좀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할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아마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딱 하나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죠. 사업의 모델을 전부 다 한번 다시 보십시오.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들이 앞으로 달라지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같은 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또 인공지능 같은 거 많이 들어오고 자동화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을 한번 전부 되짚어 보십시오. 지금의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허점은 보강하시고 또 잘할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특히 필요한 거는 요즘처럼 이제 모든 게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게 많이 필요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력도 인재도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걸 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좀 바꾼다든가, 또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회사에 들어온다든가,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 위해서 이 복잡한 시대, 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급격하게 변하는 이 환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네. 앞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그냥 월급 받고 대기업 가서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한다든 이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는 고용을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회사를 운영하거나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금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용이라든가는 저개발 국가로 옮겨지기 쉽고, 그럼 우리나라에 남아 있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려면 개인의 역량이 정말로 중요할 때가 돼갑니다. 그 개인의 역량이라 하면 단순히 무슨 영어를 좀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기획력, 내가 뭘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역량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나한테 누가 보상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내가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내가 사회에 필요하고 이 산업에 필요하고, 그래서 잘 먹고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냥 남한테 수동적으로 이렇게 불임을 당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도체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짚어봤고요. 또 개인의 역량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와 관련된 방안들, 해법들까지 모색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사장직을 내려놓고 업계를 떠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 반도체 산업을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오늘은 진대재 회장님과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진대재 회장님의 행보를 저희가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김혜영의 센토크,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반갑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